보다 밝은 생명의 빛을. 아름다운 꼬마들. 며칠 전의 일이다.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목련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를 대달란다는 것이다.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꼬마는 하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유치원에 하기 시작한 외손녀인 은희가 있을 뿐이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할아버지야, 나 은희야 라는 것이다. 웬일이지 전화를 다 걸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는 것이다. 은희가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부터의 일이다. 아라비아 숫자를 알기 시작했고 전화번호를 배웠다. 그 다음부터는 줄곧 전화가 걸려온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낮에는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희는 몇 차례 할아버지를 찾았으나 화사이곤 했다. 오늘이야 연결이 된 셈이다. 은희는 유치원에 갔던 이야기,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엄마 아빠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뚜렷뚜렷한 발음과 조리가 닿는 순서의 이야기였다. 한참 뒤 전화가 끊겼다. 그럼 끊는다. 이 다음에 또 걸게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끝났다.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젠 됐구려. 하루에 10번쯤은 걸려올 테니까 공부는 다 했지 뭡니까? 라면서 웃었다. 아내는 무던히 여러 번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다. 나는 전화를 받은 뒤 2층 내 방으로 올라왔다. 원고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쟁쟁하게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어린애 같았던 은희가 전화를 걸게 되었다니. 나에게는 세월이 빠르고 어린 것들은 쉴 새 없이 자란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목련꽃이 곧 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전화 속에서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활짝 펴진다면 저 목련꽃도 쉬 만발할 것 같았다. 나는 목련나무 뒤에 한없이 넓고 맑게 날개를 들이고 있는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를 찾을 때는 할아버지는 세상에 없었다. 내가 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어떤 예감이 들었던지 할아버지는 멀리 언덕마루까지 따라오면서 엄마 등에 업혀가는 나를 눈여겨 보곤 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어두운 시기였다. 3.1 운동을 치른 3년 후였다. 일제의 탄압은 계획적으로 가정되었고 무지한 결연은 비통에 젖어 있었다. 한숨과 슬픔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 어둠은 모든 가정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내가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해도 밝고 경쾌한 정황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온통 빈곤과 무지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전화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에서 내가 떠나가 있던 평북 운산까지는 편지로도 일주일은 걸렸다고 들었다. 내가 은희의 엄마인 둘째 딸을 얻었을 때는 48년의 일이다. 해방 후 3년이 지난 늦가을이었다. 2년 후에는 6.25 전란이 터졌다. 38선을 넘어온 다음이었으나 가난과 피곤은 주변 어디에나 있었다. 내 일생을 통해 가장 시련이 심했던 기간이었다. 산마루턱 새방에는
비바람이 가실 날이 없었다. 1년 반 후에는 전쟁이 터졌고 2년째 되는 겨울에는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애들의 할아버지는 평양 부근 고향에 있었다. 생존에 계시기는 했으나 손자들의 모습과 음성은 보고 들을 바가 없었다. 38선은 이미 휴전선으로 굳어진 뒤의 일이다.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다. 내가 그렇게 자랐듯이 민족의 비극이 그대로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버렸다.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채 성년이 되고 지금은 애 엄마가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민족의 순환을 빠짐없이 겪어야 했던 것이 우리 가정이다. 이제 다시 30년이 지난 뒤 내가 외손녀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비록 휴전선은 남아있고 동족의 순환은 가시지 않았다고 하나 은희의 목소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저 푸른 하늘 끝까지 쟁쟁이 울려갈 것 같은 음향이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래, 저 어린 꼬마들은 아름답고 밝고 착하게 자라야 한다. 외국의 꼬마들 못지않게 바르고 생생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꼬마들을 그렇게 자라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일제시대와 같은 비참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없거니와 6.25와 같은 저주스러운 비극을 반복시킬 수도 없다. 저 어린 것들이 밝음을 빼앗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가 없다. 꼬마들은 아빠와 엄마를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늘과 같이 믿고 있다. 꼬마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이 전능의 구세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꼬마들 앞에서는 거짓이나 잡된 수단을 쓸 수가 없다. 꼬마들은 우리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금년은 세계 어린이의 해가 된다. 내 슬하에 꼬마들이 자라듯이 모든 어른들 품속에는 아름다운 꼬마들이 자라고 있다. 그 꼬마들에게는 어른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슬픔의 씨를 뿌리지 말자. 우리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는 꼬마들로 키우자. 모든 꼬마는 내 어린 것, 우리들의 꼬마들이다. 목련꽃이 밝게 피듯이 저 하늘이 한없이 맑고 푸르듯이 모든 꼬마들을 아름답게 착하게 키워주자. 그보다 더 소중한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꼬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든 것이 그 목소리로부터 피어오를 수 있도록. 보다 밝은 생명의 빛을. 짐승이 죽을 때는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마음이 착해진다는 말이 있다. 며칠 전 나는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1년 이상을 병으로 보냈기 때문에 전신이 지쳐 있었다. 그렇게 굵던 다리가 내 팔만큼이나 가늘게 되었고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안으로 기어드는 것 같았다. 한쪽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고통을 참기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었다. 투병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는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10개월 전쯤이었다. 그때도 친구는 수술 후의 회복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밤기차를 탔다.
침대표를 구할 수가 없어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팠다. 다리를 편히 가눌 방법이 없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애쓰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곤 했다. 친구는 나보다 몇십 배나 되는 고통을 참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들곤 했다. 생각이 마음의 변화를 주었던 것일까? 나는 한결 고마움과 가라앉은 기분으로 기차 여행을 끝낼 수 있었다. 내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앉아서 밤을 새우는 피곤증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뒤 내 친구는 퇴원을 했다가 지금 입원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재입원을 걱정하고 있었다. 회복의 가능성을 믿는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그지없다. 기적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의 병실을 찾았던 것이다. 그 친구는 나와 성격이나 체질이 비슷한 점이 많았다. 아픔을 의지력으로 이겨내기보다는 고통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다. 친구의 아픔이 내 마음과 몸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친구는 고통을 참아야 했고 나는 그 고통이 먹기를 기다려본다. 내 친구는 내가 평생에 죄가 많았던 것 같아 이런 몹쓸 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말은 하지 말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도 그렇고 라고 대답했다.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래도 김 선생이야 나보다 깨끗한 생활을 했지. 나야 죄가 많지 않아. 친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말하고 있었다. 내 친구라서 특별히 죄가 많을 리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 친구는 생명의 위험과 병고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 죄로 나타났던 것이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착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이 착해질수록 죄의식이 더해지는 것이 종교적 심정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더 외롭게 보였다. 결국은 인간이란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과 조물주와의 사이의 죄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요한 23세 교황은 암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분이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겠어. 오히려 그분은 많은 사람이 겪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의 신앙적 체험을 사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말했다. 또 얼마의 진통이 계속되었다. 내 친구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몹시 어려웠던 것 같다. 나는 친구를 돌아눕히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더 머무는 것이 친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나도 어려움을 참기 힘들 것 같았다. 병원 밖으로 나섰다. 숲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았다. 톨스토이도 죽기 직전의 고백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 사람은 죽음이나 죽음에 해당하는 고난에 접하게 되면 마음이 착해지는 법이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라는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미움, 질투, 원망, 시기, 싸움, 저주 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너무나 뚜렷이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내 친구도 불의와 맑지 못한 마음씨들을 몹시 싫어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다 감싸고도 남을 사랑을 베풀었어야 했음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 그 착해지는 마음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더욱 아파질 수밖에 없다. 촛불은 꺼지기 전에 잠시 동안 더 밝은 빛으로 타오른다. 인간도 죽기 전에는 생명의 밝은 빛을 밝히는 것일까? 나는 학교로 돌아와 지금은 주인이 없는 친구의 연골실 앞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왜 어둡고 악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자. 길지 못한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값 있는 생애가 아니겠는가라고. 눈물. 5월 20일 오후 나는 서울 남쪽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내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른 새벽때 옆집에 살고 있던 오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달려가 보니 그의 몸과 얼굴은 흰 이불로 가려져 있었다. 부인과 가족들이 허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현실이 아닌 꿈만 같았다. 몇 차례나 꿈이 아닌가고 반문해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뚜렷한 현실인 것을 어이하랴. 오전과 오후에 한두 가지 공적인 일이 끝났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시간을 보냈다. 꼭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늦은 오후 남행하는 차 안에서 오 교수의 죽음을 되씹어 보고 있었다. 그런데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갈 곳은 없어도 떠나야 한다는 노래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슬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울어야 할 이유도 확실하지는 않다. 오 교수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것으로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오 교수를 위해 우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작별 인사는 끝낸 셈이었다. 그 유가족들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할 정도로 가까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은 눈물이 흐른다. 7년 전에 한번 많은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다. 4개월에 걸친 여행을 끝내가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들렸다. 저녁 프로를 보기 위해 오페라 홀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음률에 감격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바이올린의 선율에 잠겨 있었다. 그때는 너무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었다. 그 감동스러운 아름다움이 눈물을 넘쳐 흐르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때의 눈물은 아름다움과 감회와 더불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지금의 눈물은 텅 빈 허무감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미망인이 죽은 외아들의 시체를
어루만지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았다.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는 울었다. 성경에는 그는 울었다고 적혀 있다. 앞뒤에는 다른 말이 없는 한 기절로 씌어 있다. 그때 예수는 왜 울었을까? 죽은 소년이나 그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처지였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아니라 울었다는 말로 되어 있다. 소리를 내어 울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의 그리스도의 울음과 눈물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는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운 것이다. 땅보다도 무거운 인생의 슬픔을 대신 울어준 것이다. 우리 모두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운 울음이다. 그러나 내 울음은 그런 것이 못 된다. 가까스로 참고 참았던 무거운 슬픔의 둑이 무너져 내렸을까?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좀채로 가시지를 않는다. 어쩌면 나 자신의 슬픔을 울었던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죽음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울고 있는 것일까? 한참 뒤 나는 눈물을 그치기로 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맡은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몇 마디의 메모를 해야 한다. 강연 내용의 메모인 것이다.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적었다. 그러겠어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라고. 내가 오 교수를 마지막 찾아갔을 때였다. 오 교수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김 선생, 바쁘실 테니까 가보세요. 내일은 끝났지만 김 선생이 더 많은 일을 해주세요. 내 목까지 라면서 날더러 돌아가라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 눈물을 거둘 때가 온 것이다. 물고기의 꿈.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물고기를 좋게 본 것 같다. 민족예술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도자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려 청자에서는 운학상감이 많이 보이고 불교적인 상징이 짙으나 우리 민족성이 강하게 깃들어 있는 이조자기에 오면 물고기의 그림이 자주 보인다. 초기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따라서 이조자기에 물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높은 값으로 팔리고 있다. 그 점은 민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물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그림의 하나로 되어 있다. 지난 봄 인사동에 들렀더니 보통 화조가 든 민화는 한 장에 10여만 원씩 하는데 연꽃과 물고기가 그려진 민화는 배가 넘는 값으로 팔리고 있었다. 도자기의 물고기는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짐작컨대 물고기는 그 싱싱한 생명력 때문에 건강, 장수 등을 비유하며 값진 찬이 되기 때문에 돈이나 부의 상징이 되어왔을지 모른다. 꿈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일생을 통해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일제 말기의 학도병 사건이었다. 일본 군대로 끌려가 생명을 잃다니 하는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할 즈음이었다. 어느 날 밤의 꿈이었다. 나는 넓은 바닷가 바위 밑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생시에는 없는 일이었다. 드리운 낚싯대 끝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 큰 물고기가 걸려 나왔다. 나는 낚싯줄을 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고기는 붕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크기는 고래와 같았다. 질겁을 나는 도망을 치려 했으나 순식간에 그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꿈에서 깨고 보니 가슴이 들먹였고 숨이 가쁘게 쉬어지고 있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꿈을 꾼 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본 일이 있었다.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꿈이었던가 싶었다. 그때 나는 거의 운명적으로 학도병을 피했고 그 당시의 위기를 다행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 5년쯤 전의 일이다. 정월 초하루 밤 꿈이었다. 아담한 우리 집이 정자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오른쪽 뜰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속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선을 키워 먹기 위해 물고기를 기른 일은 없었는데 웬 물고기들일까 싶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커 보이는 물고기를 2마리쯤 잡아 올렸다. 아직도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남아 있었으므로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못 기슭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잘 자랐거나 앞으로 자랄 물고기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꿈에서 깨어났다. 새해 꿈치고는 예상치 못했던 조용하고 아늑한 풍경이었다. 얼마 후에 모친에게 꿈 얘기를 했다. 모친은 그거 좋은 꿈이다. 금년에는 차례차례로 돈줄이 생길 모양이다. 하고 풀이해 주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웃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은 안 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해를 끝내면서 생각해 보았다. 지난해에 특별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이상한 일이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 수입이 는 해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바쁘게 일은 했으나 수입이 많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이런 회상을 하면서 잠들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다음해 정초 새벽에도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다. 몇 마리의 물고기를 다시 잡아 올리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러나 남은 물고기는 작년과 같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초하루 아침이 되었다. 나는 금년에도 좋은 꿈을 꾸었다고 가족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친이 좋은 꿈을 꾸었으면 금년이 다 가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기다리던 복이 흩어질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말았다. 물론 그 뒤에는 나도 그 꿈을 잊고 있었으니까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이 1년을 보냈다. 그 해에도 전해와 같이 경제적 수입이 좋았다. 교수 생활에 좋아야 뻔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가의 1,000만 원보다는 내 10만 원이
더 귀함에는 틀림이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넘겼다. 이런 일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내는 슬그머니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금년에는 물고기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하고 묻곤 한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물고기 꿈을 꾸지 못했다. 억지로 물고기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늦가을이었다. 나는 인사동 쪽으로 나갔다가 한 골동품 가게에서 물고기 민어를 몇 점 발견했다. 두 점은 약간 낡았으나 다른 세 점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다. 처음에는 두 점만 가져왔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나머지 석 점을 마저 가져왔다.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5점의 물고기 민어를 보면서 물고기들의 꿈이라는 화제를 붙여보았다. 그림의 구도는 비슷했다. 전경에는 산이나 기와집을 낮게 그렸고 원경에도 산들을 멀리 배치했다. 그 중간 넓은 공간에는 물고기들을 주제로 삼은 그림들이다. 한 그림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물고기가 시샘하는 듯이 물속으로 헤엄쳐 내리고 있다. 다른 두 점은 봉황새와 꿩이 제각기 위에 있고 물고기들이 그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도 저 새들과 같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표정같이도 보인다. 용과 새들은 모두가 구름이나 물거품 같은 운막으로 구별되어 있어 마치 구름 위의 천사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두 점은 물고기들 위에 배와 정자가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낚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에 탄 사람과 물고기들이 어울려 즐기는 그림이고, 정자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물고기와 새우들이 정취를 나누고 있다. 정자 위의 한 사람이 퉁소라도 불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나,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물고기들이 꿈틀거리는 물속에는 짙은 분홍색에 가까운 테이프 같은 것이 걸쳐 있고, 새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두가 물방울 구름으로 감싸여져 있다. 물론 위로는 되어 있지만 요사이도 여가가 생기면 그림들을 들여다본다. 역시 물고기들의 꿈이라는 화제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나머지 석점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대부분의 민화가 그러하듯이 8폭 병풍으로 되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100년 전후 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5점만이 함께 남아 돌다가 지금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깊이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즐겼다는 정취에 부러움을 느낀다. 틀림없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신을 물고기의 마음으로 동화시킨 뒤 그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화가는 나는 물고기였네 라고 말하는 듯이 생생하게 물고기의 꿈을 그린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으로 변하는 세계, 사람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세상, 이런 자연 속의 일체감이 우리의 신화를 만들었고 민족의식을 이끌어온 것이다. 우리는 달걀을 까고 나온 병아리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병아리는 달걀로 되어 있을 때 이미 그 병아리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개인은 유년기의 꿈이 있었고 온갖 민족은 생성기의 신화를 갖고 자랐다. 그것은 민족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 유년기의 꿈이 자라 어른을 만들었고 민족 초창기의 정신적 요람에서 민족 문화가 성장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꿈을 소중히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양주동 선생 이야기.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다. 캠퍼스 중간에 2층 기와집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동쪽이 숭실전문학교,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중학교였다. 그때 전문학교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몇 교수가 있었다. 이호석 씨가 그 한 사람이었다. 지극히 조용히 사는 편이었다. 체구가 작은 분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 등하교하던 모습은 사색과 예술을 씹으며 걷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곤 했다. 그는 폐안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양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기생이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사실 여부보다는 예술가의 죽음다운 일면을 남겨주는 것 같았다. 양주동, 채필근, 우호익 교수들도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숭실전문학교 5층 소강당에서 전문학생들의 웅변대회가 있었다. 마지막 강평을 양주동 선생과 채필근 목사가 맡았다. 양주동 선생이 먼저 올라와 그분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면서 강평을 했다. 그 뒤를 이어 강단에 올라선 채필근 교수는 이런 웅변대회의 심사는 나보다 양 선생이 적격입니다. 그분은 주둥이가 둘이거든요.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말해 군중을 온통 웃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두 주둥이를 믿고 꺼낸 재담이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웃어대던 양주동 박사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재담과 웃음으로 평생을 산 채필근 교수는 목회일을 보다가 90이 넘어 세상을 떠났다. 벌써 10년이나 전 일이다. 그 뒤 나는 연세대에서 양주동 선생과 몇 해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항상 바쁘면서도 웃음은 잊지 않는 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종로의 음식점에서 여러 교수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우리는 원로 교수인 양 선생에게 이야기 하나를 정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진장 갖고 있는 양 박사였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내가 와세다 대학 졸업반에 있을 때 평양숭실 전문학교에서 교수 취임 교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응했지요. 취직이 결정되고 나니까 마음도 놓이고 시간의 여유도 생겨 매일같이 저녁에는 술만 마셨지요.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숭실전문학교 책임자인 마을이 교장에게 누군가가 내 소식을 좋지 않게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런 술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항의를 겸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세당당했던 나도 그때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친히 밝히라는 전갈이 왔었거든요. 밤중에 술이 깨고 나니 묘안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지요. 신랑이 있을 때는 모두가 즐기나 신랑이 떠나면 슬퍼하지 않겠느냐.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헤매느니라. 이런 기절만 몇 곳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전보지에 요한 몇 장 몇 절, 마태 몇 장 몇 절 등등을 적어 전보를 줬지요. 며칠 후에 답신이 왔습니다. 물론 오케이였지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거절할 수야 있겠어요. 라고 말해 모두 웃었다. 그 의기양양해하던 순박한 웃음이 지금도 그립다. 사람들은 양 박사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좋은 점보다는 불만스러웠던 점들을 더 많이 지적했을지 모른다. 스스로 국보이로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는 웃는 사람도 있고 창피를 모르는 노인이라고 불평스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양 박사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늙은 어린이의 기분과 마음씨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5.16 직후에는 정치교수라고 해서 교단을 잠시 떠난 일이 있었다. 몹시 걱정스러웠던 것 같다. 나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하니까 방송이나 강연 부탁이라도 좀 연락해 주시오 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정치교수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4.19 이후에 보니까 모든 교수가 인정을 받는데 나는 빠지더군요. 그래서 5.16 후에 내가 자진해서 내 이름도 간부소에 넣어달라고 했지요. 그것이 정치교수로 몰리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라는 것이었다. 사실 양 박사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우수한 한 가지 특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면에 관해서는 철이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따라서 그의 말과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넓었다. 말과 지식은 풍부했으나 실천과 현실 면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다.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어도 체계적인 사색에는 뒤지는 편 같았다. 느끼는 센스는 빠른 편이었으나 논리적 사고를 지속하는 분은 아니었다. 누구의 눈치를 살피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찾아 맞추려는 태도는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난 대로의 제멋으로 산 일생이었다. 꾸밈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일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번거로운 추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대중과 접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심을 얻었다.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었고 그 웃음 속에서 새로운 무엇을 배우는 것이 대중이었다. 오히려 그분이 점잖고 앞뒤를 사리면서 실수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양주동 씨는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며칠 전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양 박사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옆 사람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 털털한 모습이 그립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같아지더라도 자기보다는 약간 뒤지는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자연인 양 박사보다는 있는 대로 살 줄 아는 현대인들이다. 우리는 자기가 아닌 자기를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헤딩은 하지 마세요. 소속되어 있는 문과대학 학생의 주최로 체육대회가 벌어졌다. 교수님들도 한 가지 경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별로 기술이 없이도 참가할 수 있는 축구 경기를 택하기로 했다. 교수들 중에는 축구의 룰은 물론 선수의 수가 몇인지도 모르는 이가 적지 않았다. 누가 선수로 뛸 것인가를 상의하는 단계가 되었다. 전임 교수의 반 이상이 뛰어야 겨우 22명이 된다. 나는 저도 한몫 끼지요 라고 자원할 수밖에. 그러나 누구도 내가 뛰겠다는 데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이도 나이지만 체구가 작은 데다가 바람에 날아갈 만큼 힘이 없어 보인 때문일 것이다. 첫 번 경기에는 나도 자신이 없었다. 골키퍼를 서기로 했다. 몇 교수들에게 지시를 해가면서 무승부로 끝냈다. 영문과를 주축으로 한 팀이 무승부가 불만스러웠던지 제 경기를 요청해 왔다. 이번에는 골키퍼를 다른 교수에게 넘겨주고 오른편 풀백을 보기로 했다. 서투른 경기에서는 몇 사람이 수비만 잘하면 거의 지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 팀에 한두 분 좋은 선수가 있어 게임은 7점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기가 거듭되는 동안에 교수들은 축구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뛰고 난 뒤에 병원으로 가는 이가 생겼고 며칠씩 절룩거리는 교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도 골키퍼에서 백으로, 백에서 하프로 진출했다. 때로는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다. 꼭 25년간 보기에 두었던 축구의 즐거운 기분을 일부나마 맛볼 수 있어 이만저만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집이 학교에서 가깝기 때문에 땀투성이가 된 운동복을 걸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린 것들이 아버지 웬일이야 하고 놀란다. 오늘도 축구 경기가 있었지 라고 대답할 밖에. 그러나 어느 애도 믿지를 않는다. 선수가 모자라서 후보 노릇을 했어요. 고작 묻는 게 이런 식이다. 아니지, 후보가 이렇게 땀을 흘려. 이래 보여도 아버지가 스타 플레이어라는 걸 알아야 해 라고 말하나 믿지를 않는다. 큰 놈은 약간 걱정이 되었던지 아버지 늦게 운동을 시작하시려면 전구를 하시지요. 위험하지도 않고 라는 충고였다. 아내도 운동은 좋지만 이제 누구 애를 먹일 작정입니까? 라는 태도다. 내가 없는 동안에 가족들이 걱정도 했던 모양이다. 5월이 되었다. 문과대학이 주동이 되어 창립기념 교수 축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단과대학 간의 경기이며 우승기 및 부상이 붙는 연중 행사로 결정이 된 것이다. 대학은 교수들의 축구 얘기로 심심치 않게 되었다. 나는 당당히 문과대학 베스트 멤버의 하나가 되었다. 문과대학에서는 선수가 없어서 김 선생이 다 나와 라고 얕보던 친구 교수들이 내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 축구 얘기는 교수들, 교수 부인들의
내기를 거쳐 집에까지 날아들었다. 아내와 어린 것들은 어리둥절했다. 아버지가 선수라니 정말이냐는 것이다. 의과대학과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상대방 공격이 강했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를 맡았다. 상당히 강한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었다. 두세 번 헤딩을 해야 할 찬스도 생겼다. 결국은 강팀을 물리치고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가대표 선수를 맞아주는 것 같은 태도들이었다. 목욕물이 데워져 있고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하도 축구 얘기가 많기에 오늘은 애들을 데리고 운동장까지 가보았어요. 아주 잘 자시던데 아내의 고백이었다. 애들도 수긍하고 있었다. 아버지 급하시더라도 헤딩은 그만두세요. 머리로 사시는 직업인데 라는 것이 큰 놈의 충고였다. 이렇게 되어서 내 축구 실력은 대내외적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는 공을 차지 않으면 다리가 근질거릴 정도가 되었다. 본래부터 운동 부족을 느끼던 직업이라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뛰기로 했다. 선생들의 건강은 눈에 띌 만큼 좋아졌다. 친구 교수 한 분은 자기보다도 부인이 더 열심히라고 했다. 뚱뚱했던 분은 보기 좋게 근육이 굳어지고 야윈 교수들은 체중이 늘었다. 때마침 세계 심장 전문 의사들이 뛰는 것보다 심장을 튼튼히 하는 방법은 없다는 발표까지 했다. 봄에 시작한 교수들이 가을에 접어들면서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들을 갖추게 되었다. 나 같은 이는 봄이나 가을이라고 해서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젊은 교수들의 기술 향상은 대단해졌다. 원로 교수는 금년은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찾아낸 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도 오래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 능력을 길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물리대 팀과의 경기가 있었다. 서울대 팀은 우리보다도 2년 먼저 시작한 모양이었다. 비교적 젊은 선수가 많았다. 2대 1로 졌다. 그러나 경기 뒤의 즐거운 분위기란 형언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연고전이 다가왔다. 교수팀의 축구 경기가 막간에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왔다. 기쁜 소식이었다. 늙은 교수들이 봉직하고 있는 학교 명예를 걸고 뛰게 되는 것이다. 수만 군중이 지켜보는 잔디구장에서 생각만 해도 그럴싸한 일이다.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 수백 명 중에서 선수로 선발된다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노장팀에 들 자격이 있었고 노장팀에서는 1, 2위로 뽑힐 자신이 있었다. 물론 뽑혔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나는 조교수 이상 팀에도 들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드디어 연고전 교수팀의 경기가 벌어졌다. 나는 오른쪽 윙을 맡았다. 고대 교수들은 연습 부족이었다. 작전은 물론 개인의 기술도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우승은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 가족들도 처음 서울운동장을 구경하게 되었다. 경남 진해에서까지 응원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면 과히 쑥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25년간
축구를 보기만 하다가 직접 축구를 하는 위치로 옮아앉은 것이다.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5년은 더 계속할 것 같다. 물론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다. 그러나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는 서서히 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 포지션을 잘 지키며 수비로 들어선다면 그리 많이 뛰지 않아도 된다. 경기 시간은 줄이고 연습공을 많이 찬다면 60분쯤은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지금은 눈이 깔린 겨울이다. 친구 교수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운동장에서 공을 쳐야 하는 때문이다. 2벌이나 되는 유니폼이 낡아 떨어질 때까지면 아직 몇 해는 걸려야 할 것이다. 스승의 보람. 72년 여름이었다. 나는 아내와 같이 시카고 비행장에 내렸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자 K 교수가 말해주었던 대로 몇 명의 제자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내가 시카고로 간다니까 K 교수가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호텔에 머무를 생각은 마시고 제자들 집에 머무르세요. 제가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대로였다. 나는 아내와 같이 한 제자의 차를 탔다. 제자들이라야 모두 어른이 되었고 부인들도 정숙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나를 안내해 가던 제자가 선생님,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에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찬성이었는데 후에는 또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제자가 하루씩 모시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시겠지만 한 제자의 집에 하룻밤씩 머무르시고 다음날 아침 9시가 교대 시간이니까 다음 제자네 집으로 가시도록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는 것이었다. 후회한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생활의 여유가 있고 좋은 집을 가진 친구네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가 마침내는 가난하더라도 좋으니까 하루씩 모시기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침 9시가 되면 새로운 제자가 데리러 오고 나는 아내와 같이 짐을 들고 따라가곤 했다. 불편은 했으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 어떤 이들은 아직 한국의 부모님을 보지 못한 가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에게 선생님, 모처럼 오셨는데 제 아내에게 한국식으로 남편을 잘 섬기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른이 안 계시니까 제멋대로거든요. 라고 부탁해 온다. 그런가 하면 부인들은 선생님, 우리 그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성격이 어떠했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좀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거절 못할 테니까 아내를 좀 위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청해 온다. 물론 상대방이 없는 틈을 타서 하는 얘기들이다. 나는 무조건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다. 간접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경우가 생긴다. 한 집에 머무르다가 떠날 때는 대부분의 부인들이 내 아내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는 것이었다. 가난한 제자일수록 더 귀한 선물을 준다는 것이 아내의 이야기였다. 잘 사는 제자들은 손님들이 자주 있으나 오히려 가난한 제자인 경우에는
내가 처음이면서 다시 보기 어려운 부모님까지 대신하는 손님이 되는 때문이다. 시카고를 떠날 때는 여러 제자들이 전송을 해주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어떻소 스승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고마웠어요. 라는 대답이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나는 기회만 있으면 아내에게 자랑을 했다.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가진 아내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러나 어느 날 아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할 수 없이 하기야 그렇지 라고 말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미안할지 모른다. 그러나 스승이었던 나로서는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비슷한 일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자주 경험한다. 그때마다 스승이 되었다는 일의 보람을 느끼곤 한다. 아내의 말을 빌리면 몇십 년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운명인 것 같다. 그러나 여러 제자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 몇십 년이 그리 긴 세월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은 욕심이 있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나보다 더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하는 뜻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잃는 사이. 이화여자대학의 김홍호 교수와 알게 된 것은 30년 가까운 옛날 일이다. 그분은 이화여고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해주고 있었고 나는 중앙학교에 있을 때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오랜 친구 같았다. 마음의 줄이 닿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신촌으로 온 뒤부터는 24년간 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상당한 돈이 필요해졌다. 집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나는 김 교수에게 돈 좀 있소 하고 물었다. 그분은 있겠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아 주지요. 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친구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다. 내 얘기를 들은 그는 필요하면 더 쓰구려. 그 액수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라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몇 차례씩 돈거래가 있었다. 나는 김 교수의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있다고 말한다. 무엇이라도 보내주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분도 다른 곳에서 빌려다가 나에게 주곤 했을 것 같다. 요 사이에는 돈 교류는 끊어졌다. 둘 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는다. 정월 초하루에 만나도 신년 인사는 별로 나누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런 인사가 왜 그런지 쑥스럽게 느껴지곤 한다. 우리는 덤덤히 믿고 좋아한다. 길에서 만나면 말없이 웃어넘기면 된다. 할 말도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났다. 그는 내 옆에 다가오더니 뭐라고 한마디 했다. 나도 글쎄 말이야 라고 대꾸했다. 그 이야기 내용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우리 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놀랐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한두 마디로 통한다. 지금 그는 노모와 병중의 부인을 위해 맘쓰고 있다.
나는 별로 무난이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의 심정을 알고도 남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을 때는 두 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일은 있어도 아직도 우리는 살 줄을 모르는가. 2달 전의 일이다. 부산의 한 관광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아침 6시쯤이었다. 3월의 6시면 새벽이다. 골목에서 자동차 클락슨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너무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무슨 사고라도 생겼는가 하고 걱정이 되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차를 탈 사람을 깨우기 위해 길게 클락슨을 눌렀고 그 때문에 나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단잠에서 깨었던 것뿐이다. 또 잠들 수가 없어서 책을 읽다가 식당으로 올라갔다. 몇 사람의 외국인들이 식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두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지 않은가. 어쩌나 싶었는데 한참 뒤 싸움이 멎었다. 겨우 안심하고 조반을 청했다. 보이가 식사를 날라다 주었다.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보이가 휘장 뒤로 돌아가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뱉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식사를 하려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 호텔을 떠나면서 아직 우리는 살 줄을 모르는 백성이구나 하고 스스로 뉘우쳐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직 살 줄을 모르고 있다. 1972년에 홍콩에 들렸다. 어디에나 침을 뱉으면 벌금 얼마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그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잘 살려는 의도가 없을 때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살 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다. 외국 같으면 클락슨을 눌러 단잠을 깨우는 사람은 곧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운전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남에게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가. 호텔 식당에서 싸움을 하는 아주머니들도 그 일이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보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지가 죄라는 생각을 되새겨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외국이나 선진사회에 여행할 때는 자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다. 타성과 습관에 빠져 내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역시 무지와 부주의에서 오는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작은 일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겸손한 자세가 없다. 어리석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족하며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나머지 내가 하는 일이 이웃과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는다.
아무리 내 생각과 뜻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근본 질서이다. 비록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웃과 사회에 손해야 끼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며 타인에게 고통을 끼치는 일을 예사로이 행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답답한 일이다. 그러면 언제 우리도 아름답고 값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 비록 우리의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 규범이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도덕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있다. 종교적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일이다. 그 일을 못한다면 교육은 무엇 때문에 받으며 도덕과 윤리는 왜 말하며 종교의 교훈은 무엇에 필요하다는 것인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먼저 손님을 위해서 있다. 그 다음에 회사 일이 필요하다. 그 뒤에 자기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직장인들은 먼저 내 일을 한다. 그 뒤에야 직장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생각한다면 그 직장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며 자신들의 인격을 높이며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신적 자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 중에 선진국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살 줄을 모른다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진다. 겸손하게 한 가지씩이라도 배우며 계속 우리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